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시던 그 순간까지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다. 내 남편 강준혁. 말끔한 정장 차림인 그의 곁에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송은채가 서 있었다. 은채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새로 한 프렌치 네일을 반짝이며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마침 너도 오늘 병원에 있으니까? 내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 중인데 그는 이 순간이 마침 얘기하기 편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혼 5년. 그 5년 동안 내 월급 통장은 그 인간의 온 가족을 먹여 살렸다. 시어머니의 백화점 VIP 라운지 결제 대금, 시아버지의 골프장 회원권, 아가씨의 유학생활비, 도련님의 창업자금, 심지어 남편이 몰고 다니는 차까지 전부 내 명의였다. 그들은 이걸 두고 가족끼리 내 것이 어딨냐며 포장했다. 그런데 지금 내 피를 빨아먹고 살던 그 남자가 나보고 빈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을 켜서 남편의 눈앞에서 그 5장의 가족 카드를 하나씩 정지시켰을 뿐이다. 당신 말이 맞아. 준혁 씨 가족끼리도 이제 내 것은 확실히 구분해야지. 그로부터 3일 뒤 내 휴대전화 액정에는 80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VIP 병동복도 끝 전광판에 붉게 켜진 수술 중이라는 세 글자가 벌써 4시간째 빛나고 있었다. 한수연은 복도 벽에 붙은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기계적으로 쓸어 올렸다. 화면에는 한성무역 3분기 재무제표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차가운 푸른빛이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멍이 든 자국 같았다. 수연은 물이 빠져 희끗해진 회색 니트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왼손 손목에는 흔한 검은색 고무줄이 감겨 있었다. 화면을 넘기던 그녀는 오른손 검지 손톱 밑에 낀 검푸른 찌꺼기를 발견했다. 어젯밤 응급실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며 허겁지겁 삼켰던 삼각김밥의 김 부스러기였다. 그녀는 엄지손톱으로 검지를 밀어내듯 힘을 주어 그 부스러기를 파내어 바닥으로 튕겨냈다. 띵. 복도 반대편 엘리베이터 문이 가벼운 기계음과 함께 스르르 양옆으로 열렸다. 수연은 곧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재무제표에 적힌 3천만 원의 물류 지출 항목에 머물러 있었다. 이내 익숙한 구두 굽이 테라초 바닥을 부딪히는 소리와 그보다 훨씬 가볍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뒤섞여 다가오더니 그녀에게서 딱 3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남편 강준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 블루 컬러의 제냐 수트를 빼입고 넥타이는 각이 살아 있었으며 머리는 포마드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넘긴 상태였다. 구두는 복도 천장의 백열등 불빛이 그대로 반사될 정도로 반짝였다. 수연의 시선이 그 수트에 1초 정도 머물렀다. 지난달 13일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그녀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어 결제했던 350만 원짜리 수트. 그날 준혁은 중요한 투자자들을 만나야 하니 너무 빈티 나게 입고 갈 순 없다고 했었다. 준혁의 몸 옆에서 반보 정도 뒤로 물러선 자리, 그곳에 송은채가 서 있었다. 은채는 크림색 트위드 슈트 재킷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검은색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메고 있었다. 새로 한 굵은 웨이브 펌은 어깨 위로 완벽하게 흘러내렸고 메이크업은 방금 청담동 미용실에서 풀세팅을 받고 나온 것처럼 정교했다. 수연은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 1초 동안 그녀의 뇌는 여전히 재무제표의 숫자와 아버지의 위 절제 수술 생존율을 계산하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라는 인사말을 건넬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허공에서 차갑게 굳어버렸다. 은채의 왼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그 새끼손가락이 준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단단히 얽혀 있었다. 순간 병원 복도의 공기가 통째로 빨려나간 것 같았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수연의 시선은 그 끈적하게 얽힌 두 손가락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저건 평범한 친구 사이, 아니 10년 지기 대학 동창이라도 남의 아버지가 수술받는 병동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지독하게 소유욕이 묻어나는 행동이었다. 준혁도 수연의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손가락을 흠칫 떨며 은채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는 재빨리 수트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는 수연의 머리 위를 지나쳐 여전히 붉은 불이 켜진 전광판을 힐끗 보았다. 하지만 수술 경과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수연아, 준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껏 낮게 깔려 있었고 사무적일 만큼 냉랭했다. 우리 1층 카페로 가서 얘기 좀 하자. 마침 너도 병원에 있으니까 이참에 일 처리하는 게 낫잖아. 수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침 너도 병원에 있으니까? 마침 그녀의 아버지가 저 안에서 위에 3분의 1을 잘라내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이 아주 편리한 타이밍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휴대전화 화면을 끈 뒤 손 안에 꽉 쥐었다.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병원 1층의 프랜차이즈 카페 안에는 짙게 로스팅된 원두 향과 소독약 냄새가 기묘하게 섞여 맴돌았다. 구석의 원탁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준혁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둘둘 말린 실을 풀고 출력된 문서를 한 장 꺼내어 테이블 위로 쓱 밀었다. 종이가 테이블 표면을 긁으며 나는 마찰음이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도 유독 거슬리게 들렸다. 문서 맨 위에는 굵은 고딕체로 협의혼 의사확인서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은 그 문서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시선만 내리깔아 조항들을 훑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그녀의 눈길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항목에서 멈췄다. 남편 측 요구사항. 첫째, 아내는 현재 거주 중인 반포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완전한 명예 이전에 협조할 것. 둘째, 아내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것. 셋째, 아내는 남편에게 3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인 지속 기간 동안 아내는 가업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가정생활을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수연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옅은 피비린내가 치밀어 올랐다. 반포동 아파트. 계약금만 12억 원이 들어간 그 집은 수연이 자신의 전 재산과 아버지가 보태주신 결혼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얄팍한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등기부등본에는 강준혁의 이름 3글자만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매년 폭탄처럼 쏟아지는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매달 나오는 관리비까지 전부 수연의 개인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수연에게 질에 미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집을 빼앗고 위자료 3억 원까지 토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수연아, 은채가 긴 티스푼으로 제 몫의 아이스 라테를 휘휘 저었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한없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프렌치 네일의 끝부분이 카페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준혁 오빠, 나랑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해. 오빠는 누군가의 세심한 내조가 필요한 사람인데 넌 솔직히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엔 너무 벅찬 스타일이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일벌레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놔줘. 그게 서로한테 좋은 길이야? 수연은 두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오른손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둔탁한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오며 오히려 머릿속을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매달 1일이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귀신같이 걸어오는 전화. 첫 마디는 항상 수연아, 애미 이번 달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였다. 기본 생활비 50만 원은 시작일 뿐 백화점 쇼핑 결제 대금은 늘 별도 청구였다. 호주에서 유학 중인 아가씨 강수진은 1년에 4천만 원이 넘는 학비와 체재비를 받아가면서도
매번 납부고지서 캡처 화면만 달랑 보낼 뿐 새언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도련님 강준호는 지난 3년 동안 수제 맥주펍부터 수입 의류 편집숍까지 이른바 청년 창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고시원에 처박힐 때마다 수연이 적금을 깨서 수습해 주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강대성. 매주 강원도 용평 리조트로 라운딩을 돌러가며 쓰는 연회비 800만 원 역시 매년 연말이면 수연이 칼같이 결제해온 돈이었다. 이 집구석의 모든 생활비, 심지어 지금 준혁이 몰고 온 저 제네시스 G80의 할부금까지 전부 수연 명의로 된 5장의 가족카드로 긁히고 있었다. 가족끼리 내 것 내 것이 어딨니?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수연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었다. 수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채는 투명인간 취급한 채 오직 준혁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혁 씨의 수연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떨림도 분노도 작은 파동조차 없었다. 어머님 이번 달 백화점 카드값 얼마 나왔는지 알아? 준혁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서 같은 이혼 서류를 보고 나서 수연이 처음 꺼낸 말이 고작 이거라니. 그는 미간을 확 좁히며 팽팽한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게 지금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핵심만 얘기해. 우리 엄마 끌어들이지 말고. 다급하게 핏대를 세우는 남편의 꼴을 보며 수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입꼬리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지극히 짧고 건조한 비웃음이었다. 상관없어. 수연은 서류를 다시 준혁의 코앞으로 밀어버렸다. 그냥 당신이 진짜로 내 것을 확실히 가르고 싶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도 대지 않은 얼음물 잔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다시 VIP 병동복도로 돌아왔을 때 전광판의 붉은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수연은 아까 앉았던 플라스틱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복도는 적막했고 이따금 수의 카트를 미는 간호사들만 바쁘게 지나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잠금을 풀고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안면 인식이 통과되자 화면은 곧바로 신용카드 관리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녀는 가족 카드 관리 메뉴를 터치했다. 화면에 5장의 부가 카드 정보가 깔끔하게 정렬된 목록이 떠올랐다. 첫 번째 목록. 부가 카드 1, 강준혁. 이번 달 누적 사용액 385만 원. 가장 최근 결제 내역은 어젯밤이었다. 강남구의 최고급 일식집 오마카세 35만 원의 수연이 응급실 복도 쪽으려 앉아 찬 김밥을 씹어 삼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수연의 검지가 화면 오른쪽의 붉은색 정지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약 3초간의 정적. 손가락이 화면을 꾹 눌렀다. 스마트폰 시스템 팝업 창이 떠올랐다. 해당 부가 카드를 정말로 정지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다. 띡 휴대전화에서 대단히 경쾌하고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두 번째 목록. 부가 카드 2, 김순자. 이번 달 누적 사용액 524만 원. 가장 최근 내역은 3일 전 청담동의 한 유명 피부과에서 결제한 실리프팅 시술 패키지 120만 원. 정지 버튼 터치. 확인. 띡. 세 번째 목록. 부가 카드 3, 강수지. 이번 달 누적 사용액 650만 원. 시드니 현지 렌트하우스 부동산 보증금 가승인 내역과 최고급 코스메틱 매장 결제 건들이 빼곡했다. 정지 버튼 터치. 확인. 띡. 네 번째 목록. 부가 카드 4, 강대성. 이번 달 누적 사용액 210만 원. 어제 결제된 실내 스크린 골프장 VIP룸 대여비가 보였다. 정지 버튼 터치. 확인. 띡. 마지막 5번째 목록. 부가 카드 5, 강준호. 이번 달 누적 사용액 158만 원의 심야 시간대의 룸살롱 술값, 편의점 숙취 해소제, 그리고 대리운전 결제 내역이 줄을 이었다. 정지 버튼 터치. 확인. 띡. 5번의 짧은 알림음이 텅 빈 병원 복도의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수연은 화면 속 5장의 카드가 모두 회색 비대 사용 불가 상태로 변한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은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6시간 뒤 오후 3시. 청담동의 한 명품 백화점 2층.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대형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요리조리 몸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걸친 캐멀색 막스마라 캐시미어 코트는 다소 군살이 붙은 그녀의 체형을 마법처럼 우아하게 보정해주고 있었다. 어머, 사모님. 이 코트는 진짜 사모님을 위해 맞춤 제작한 것 같아요. 검은색 정장 유니폼을 입은 매니저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직업정신이 투철한 아부성 미소를 활짝 지었다. 이거 올해 가을 겨울 런웨이 메인 상품인데 서울 다 뒤져도 딱 3벌 들어왔거든요. 사모님 우아한 분위기가 옷의 퀄리티를 확 살려주시네요. 입에 발린 칭찬에 광대가 승천한 김순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옷깃을 쓰다듬으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강남 사모님들 모임 가서 기죽지 말라고 매달 꼬박꼬박 품위 유지비를 주는데 우리 강씨 집안 얼굴에 먹칠할 순 없잖아. 그녀는 코트를 훌렁 벗어 매니저에게 건넸다. 이걸로 줘요. 포장해줘. 네, 사모님. 이 코트 가격은 890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순자는 오렌지색 에르메스 지갑을 열어 아주 능숙하게 칠흑처럼 까만 신용카드 한 장을 뽑아 건넸다. 수연의 명의로 된 한도 무제한 VIP 부가 카드였다.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든 매니저는 포스기 앞으로 가 결제 금액을 입력한 뒤 단말기 측면 마그네틱 슬롯에 카드를 슥 긁었다. 비. 결제 단말기에서 신경질적이고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포스기 화면에 붉은색 글씨가 떴다. 거래 거절. 매니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평정심을 찾았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통신망에 잠깐 오류가 난 모양이에요. IC 칩으로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칩 슬롯에 다시 꾹 찔러 넣었다. 비. 여전히 화면에는 붉은색의 거래 거절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포스기 앞에 서서 기다리던 김순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아니, 왜 이래? 기계가 고장 났어. 다른 기계로 긁어봐요. 매니저의 눈빛에는 이미 약간의 의구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예의를 갖춰 예비용 단말기를 꺼내 들고 3번째로 카드를 꽂았다. 비. 화면에 뜬 텍스트가 이번에는 더 길었다. 거래 거절. 해당 카드는 발급사에 의해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매니저는 단말기에서 카드를 뽑아 포스기 위로 살며시 내려놓으며 김순자 쪽으로 밀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아까까지의 살가움은 차갑게 증발해버린 뒤였다. 사모님, 손님 카드 발급사에서 사용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뜨네요.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도와드릴까요? 고요했던 명품 매장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저쪽 진열대에서 실크 스카프를 고르며 노닥거리던 다른 사모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대놓고 쳐다보진 않았지만 힐끗거리는 눈빛과 귓속말이 날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정지.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순자의 얼굴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계산대 위의 카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게 한도가 없는 카드인데 정지가 왜 돼? 아가씨가 기계 조작을 잘못한 거 아니야? 매니저는 두 손을 모은 정자세를 유지한 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김순자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김순자에게 있어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보다 더 지독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아우, 됐어. 오늘 기분 잡쳐서 안 사. 무슨 백화점 기계가 있다야. 김순자는 지갑에 카드를 우겨 넣고는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하이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까지 종종 걸음으로 도망쳐와 자신의 차 운전석에 틀어박힌 뒤에야 김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준혁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간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야, 강준혁. 김순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짐승처럼 악을 썼다.
분노로 형편없이 갈라진 목소리가 방금 전 백화점에서 겪은 수모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내 마누라 미쳤어? 돌았어. 걔가 내 카드를 정지시켰단 말이야. 너 내가 방금 그 매장 직원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 계집애들이 나를 무슨 동냥아치 보듯 쳐다봤다고.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내 카드 원상 복구하라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기가 죽어 있었다. 엄마 수연이가 은채 일 알아버렸어. 우리 오늘 대판 싸우고 끝장냈다고. 김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를 가장 먼저 스친 것은 아들의 불륜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었다. 끝장내. 그럼 내 카드값은 어쩌고? 김순자가 목청을 더 높였다. 너 이 미친놈아, 이혼 도장을 찍든 끝장을 내든 이번 달 결제 대금은 다 치르고 정지하라고 했어야지. 야, 강준혁, 넌 뇌가 없어? 당장 다음 주 내 피부과 시술은 어쩌고, 호주에 있는 내 여동생 방세는 어쩔 건데.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 강수진은 셰어하우스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넋을 잃고 있었다. 카드 정지 사태 발생 24시간째. 냉장고 안은 처참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우유 반 병과 구석에 굴러다니는 달걀 2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쾅 닫고 배달 앱이라도 켤 요량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을 풀자마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화면을 덮었다.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보낸 것이었다. 관리인의 문자는 건조했다. 강수지 씨, 어제 자동 이체되기로 했던 방세와 공과금 총액 1200 호주 달러의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3일 내로 미납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겠습니다. 수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급히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확인해보니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둔 서울 발급 신용카드 상태가 붉은색의 비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 진짜 돌겠네. 그녀는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다 가디건만 대충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다. 길모퉁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 먹을 생각이었다. 편의점 계산대에선 수지가 카드를 내밀었다. 인도계 아르바이트생이 리더기에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디클라인, 거래가 거절됐다는 뜻이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할게요. 그녀는 지갑을 탈탈 털었지만 새언니 명의의 부가 카드를 제외하면 50달러도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 하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진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아르바이트생의 경멸 어린 시선을 등 뒤로 받으며 도망치듯 편의점을 나섰다. 시드니의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수지는 오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오빠. 새언니 미쳤어. 내 카드 왜 막아놨어? 집주인이 나보고 방 빼라고 난리고 나 지금 당장 빵 쪼가리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다고. 다시 서울, 반포동. 준혁은 자신의 자랑거리인 제네시스 G80 운전석에 앉아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여동생의 징징거림을 들으며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그만 울어. 내가 어떻게든 돈 보내줄 테니까. 그는 짜증스럽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급여 통장이 연동된 은행 앱을 켰다. 그는 현재 한성무역전략기획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결혼 2년 차 때 수연이 남편 기 살려주겠다며 자기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낙하산으로 꽂아준 한직이었다. 출퇴근 지문 인식도 필요 없고 한 달에 2번 회의에 얼굴만 비추면 되는 자리. 세후 월급은 280만 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이 280만 원을 오로지 자기 시계줄을 바꾸거나 친구들 술 사 먹이는 데만 썼다. 집안의 굵직한 생활비는 전부 수연이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화면에 뜬 그의 계좌 잔액. 285만 4천 원. 그는 동생에게 급한 불부터 끄라며 1000 호주 달러, 한화 약 90만 원을 이체하려 했다. 하지만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짧고 강하게 연속으로 진동하더니 화면 상단의 카드 결제 실패 알림 문자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입주민 고객님,
반포동 고급 아파트 이번 달 관리비 및 주차장 임대료 185만 원이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 불가로 결제 실패. 고객님의 제네시스 차량 자동차 보험 및 리스 할부금 95만 원 결제 실패. 고객님의 통신비 및 VIP 인터넷 결합 상품 22만 원 결제 실패. 준혁은 멍하니 화면에 찍힌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갔다. 자신이 남들 앞에서 성공한 엘리트 행세를 하며 유지해온 기본 생활, 즉 반포동의 비싼 아파트에 살며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고 최고가 통신요금제를 쓰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이미 3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평생 자기 힘으로 벌어본 가장 큰 돈은 지금 받고 있는 280만 원이 전부였다. 그는 당장 다음 달 자기 집 관리비조차 낼 능력이 없었다. 여동생에게 용돈을 보내주거나 엄마의 사치스러운 피부과 결제를 메워줄 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잘나서 누리고 있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삶은 전부 한수연이라는 여자가 쥐어준 얇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수연이 그 모래성 밑에 바닥을 확 엎어버렸다는 사실을. 카드 정지 48시간째. 강원도 용평 리조트 골프 클럽하우스. 시아버지 강대성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골프웨어를 쫙 빼입고 무거운 캐디백을 옆에 둔 채 로비에서 어울려 다니는 사장 무리와 호탕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유, 강 사장. 아드님이 이번에 회사에서 또 한 자리 꿰찼다며?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히게 얻어서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 머리가 벗겨진 한 노인이 강대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강대성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손사래를 쳤다. 에이, 뭘 젊은 놈들이 밖에서 고생 좀 해야지.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라운딩 시원하게 돌고 특상 한우나 구우러 갑시다. 그는 기세등등하게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 자신의 VIP 회원 카드를 직원에게 척 내밀었다. 늘 잡던 거 알지? 코스뷰 제일 좋은 룸으로 줘요. 프런트 직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리더기에 긁었다. 순간 직원의 모니터에 시뻘건 경고창이 떴다. 직원은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목소리를 바닥까지 낮췄다. 강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어제부로 연간 회원권 기한이 만료되셨거든요. 등록해두신 자동 연장 계좌에서 출금이 거절되어서요. 현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 라운딩 예약이 불가능하십니다. 강대성의 얼굴에서 호탕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출금 거절. 무슨 개소리야. 그게 우리 며느리 카드인데 한도가 남산만 한 카드라고. 그가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기계 다시 긁어봐. 직원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뒤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던 사장 무리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대성의 등 뒤에 꽂혔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은근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강대성의 얼굴이 고구마처럼 검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폼에 죽고 폼에 살던 양반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한우를 쏘겠다며 동네방네 허세를 부렸는데 수백만 원짜리 연회비 하나 낼 돈이 없어 프런트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 한복판에서 뺨을 얻어맞은 것처럼 화탓한 수치심이 몰려왔다. 아, 안 쳐. 오늘 컨디션이 영광이네. 강대성은 데스크에 놓인 카드를 획 낚아채더니 몇백만 원짜리 캐디백도 내팽개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도망쳤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어느 후미진 골목. 도련님 강준호는 등짝에 용문신을 꽉 채운 덩치 큰 산에 두 명에게 막혀 고시원의 좁은 현관에 찌그러져 있었다. 어이, 강 사장님 껌을 짝짝 씹으며 지포라이터를 짤깍거리던 대가리 사내가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 룸살롱에서 로얄 살루트 3병씩이나 깔 때는 아주 재벌 3세 나셨던데 왜 계산할 땐 카드가 먹통일까? 술값 200만 원.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강준호는 벽에 찰싹 달라붙은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형님들. 진짜 오해입니다.
그거 우리 새언니 카드인데 잠깐 한도를 초과해서 막힌 걸 거예요. 진짜 딱 1시간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당장 입금하라고. 전화, 사내가 비릿하게 웃더니 고시원에 썩어가는 합판 문을 군화발로 쾅 걷어찼다. 벼락 같은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그래, 해, 딱 5분 준다. 전화 안 받거나 새언니가 돈 안 쏴주면 오늘 내 손가락 하나 분질러서 이자 대신 가져갈 거니까? 한수연이 휴대전화 화면에서 정지 버튼 5번을 누른 지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고만장했던 강씨 집안 사람들은 마치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교양 있는 중산층이라는 허울은 벗겨지고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 먹을 밥값조차 없는 기생충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VIP 병동 안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새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진통제 기운에 취해 쌕쌕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연은 보호자용 간이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과도로 둥글게 깎아낸 붉은 사과 껍질이 끊기지 않고 마치 리본처럼 길게 바닥을 향해 늘어졌다. 그녀의 옆, 작은 병실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무음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다. 밝아진 화면 위로 떠오른 발신자 이름. 시어머니 김순자. 벌써 오늘 아침에만 10몇 번째 걸려오는 전화였다. 카드를 정지시킨 첫날부터 이 휴대전화는 단 1시간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처음에는 김순자가 남긴 음성 메시지들이 저주의 퍼붓기였다. 한수연,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걷어준 게 내 평생의 영광인 줄 알아. 당장 카드 안 살려놓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둘째 날이 되자 말투는 다급함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수연아, 내들 부부 싸움은 부부 싸움이지. 어른들 카드까지 막아버리는 게 세상에 어딨니? 너 사돈어른 수술하고 누워 계신데 이런 식으로 몹쓸 짓 하면 그 업보 다 너한테 돌아간다. 당장 카드 풀고 본가로 들어와서 얘기해.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 남은 건 처절한 애걸복걸 뿐이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준혁이, 그 미친놈은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게. 근데 수지가 지금 호주에서 굶어 죽게 생겼고 내 아버님 회원권도 막히고 제발 카드 좀 먼저 풀어주면 안 되겠니? 응. 엄마가 이렇게 빌게. 수연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깎던 사과를 멈추지 않은 채 액정 화면에 뜨는 부재중 전화의 숫자만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38, 45, 62. 그리고 마침내 화면의 숫자가 80을 가리켰다. 그녀는 과도를 내려놓고 예쁘게 깎은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았다. 그러고는 징징거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무심하게 엎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다. 문가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남편, 강준혁이 있었다.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350만 원짜리 제냐스트의 넥타이는 엉망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완전히 이성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패배자의 꼴이었다. 준혁은 병상에 누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장인어른을 힐끗 쳐다보더니 수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목소리를 지식이듯 낮춰 으르렁거렸다. 한수연, 너 적당히 좀 해라. 수연은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가락에 묻은 사과 과즙을 느릿느릿 아주 꼼꼼하게 닦아낼 뿐이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수연이 건조하게 되물었다. 준혁은 병실 협탁에 두 손을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체격의 우위로 그녀를 압박하려 들었다. 가족들 카드 다 막아놓고 돈줄 쥐고 흔들면 내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알았어? 꿈도 꾸지 마. 오늘 당장 카드 전부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장인어른 회사비리 다 터뜨릴 줄 알아. 손을 닦던 수연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핏발이 붉게 선 준혁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회사 비리? 무슨 비리? 준혁은 자신이 그녀의 치부를 제대로 찔렀다고 착각한 듯
득의양양하게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나를 낙하산 부부장으로 앉혀놓고 내가 허수아비인 줄 알았지? 장인어른 병원에 계신 동안 나 회사 재무제표 싹 다 훑었어. 그 장부 안에 구린 돈이 얼마나 굴러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를 끝까지 몰아세우면 그 길로 당장 고발할 거니까. 한성무역주가 반토막 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병실 안은 무려 10초 동안이나 죽은 듯이 고요했다. 수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구제불능일 정도로 멍청한 낯선 사람을 관찰하는 듯한 지독하게 서늘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다 쓴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록 준혁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평온함의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반보 뒷걸음질을 쳤다. 내가 말하는 그 장부 내역이 뭔데? 수연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우리 아빠 회사 명의로 전략기획부 파견 직원 숙소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송은채한테 얻어준 청담동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3번에 걸쳐 부서 활동비를 횡령해서 걔한테 사다 바친 샤넬백 3개를 말하는 건가? 순간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몸에서 피를 한 번에 뽑아낸 것처럼 창백해졌다. 혁탁을 짚고 있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작년 7월부터 내가 횡령한 회사 자금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야.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이체 기록, 결제 서명, 심지어 내가 회사 명의로 도장 찍은 임대차 계약서까지 진작에 법무팀 시켜서 캡처하고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 수연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바짝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준혁 씨,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건가?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5년 동안 자신에게 그토록 순종적이었던 이 아내가 사실은 언제든 자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교수대의 밧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성무역 본사 사옥 최상층 대회의실. 블라인드가 빈틈없이 내려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서늘하고 무거웠다. 타원형의 긴 테이블 양옆으로는 한성무역의 최고법 무책임자와 재무이사, 그리고 수연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이혼 전문 최 대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수연의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블랙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한상무님, 최 변호사가 두툼한 파일처를 수연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혼 소송 및 재산가압류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증거 수집은 완료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먼저 반포동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 문제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강준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12억 원의 초기 계약금부터 매달 450만 원씩 나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전액 상무님의 개인 계좌에서 대출은행으로 직접 이체되었습니다. 강준혁의 자금이 단 1원도 섞이지 않았다는 점이 완벽히 입증됩니다. 현행 혼인법 체계상 이렇게 명확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적 소유권이 상무님께 있음을 무리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강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최 변호사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한층 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으로 강준혁이 회사 재직 중 저지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건입니다. 재무팀에서 상무님이 짚어주신 비정상 지출 내역을 모두 교차 검증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명 법인 인감이 찍혀 있지만 실거주자는 송은채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무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보류하세요. 수연의 집게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형사고소장은 이혼 합의 협상의 가장 마지막 날의 조커로 쓸 겁니다.
최 변호사는 단번에 의도를 파악하고 안경을 치켜 올렸다. 알겠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압박 카드를 쥐고 민사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가 완벽하게 백기를 들게 만들겠다는 뜻이군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파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빼곡한 엑셀 데이터 표가 인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준혁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 상간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꽂고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특정 시간대들이 적힌 엑셀표가 나타났다. 상무님 댁 현관의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을 통해 지난 2년치의 출입 로그 기록을 전부 추출했습니다. 상간녀 송은채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출입 시 CCTV 영상은 피했지만 도어록 백엔드 시스템에는 특정 비밀번호가 눌려 문이 열린 시간이 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록을 상무님의 출장 일정표와 완벽하게 대조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구역을 노랗게 칠했다. 지난 2년 동안 상무님께서 서울을 비우고 지방 출장을 가시거나 회장님 간호로 병원에 밤을 새우실 때마다 이 특정 비밀번호가 무려 47차례나 입력되었습니다. 심지어 문이 열린 시간은 전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심야였습니다. 여기에 송은채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상무님 댁거실과 인테리어가 완벽히 일치하는 배경의 사진들을 교차 검증하여 빈틈없는 증거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수연은 스크린에 찍힌 47개의 붉은 점들을 묵묵히 응시했다. 47번. 그녀가 회사 수주를 따내려 술자리에서 위경련이 오도록 포금을 할 때, 아버지의 병세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녀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뻔뻔하게 그녀가 산 집으로 들어와 그녀의 침대에 누웠던 것이다. 충분합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눈을 번쩍 떴다. 당장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부터 넣으세요. 그 인간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다 묶어버리세요. 법원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기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구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밤 8시. 반포동 아파트. 카드 정지 사태가 불러온 엄청난 공포감에 강씨 집안 사람들은 수연의 부름도 없이 이 집의 벌레는 수연의 집인 이곳에 기록적으로 전원 집합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은 꺼진 채 구석의 스탠드 조명만이 칙칙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 강대성은 그 옆에서 줄담배만 뻐끔거렸고 담뱃재가 최고급 카페트 위로 떨어져도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방금 전 경찰서에서 풀려난 막내 아들 준호는 1인용 소파에 처박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순자가 극도의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막을 깼다. 내가 그 송은채인가 뭔가 하는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수연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것도 그년이 수연이 친구인데? 준혁은 여전히 얼굴을 파묻은 채 웅얼거리듯 변명했다. 수연이가 이혼하재요. 걔가 다 알아버렸어요. 너 돌았어. 김순자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들어 준혁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준혁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멍청한 새끼를 낳아서. 내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리든 바람을 피우든 사내놈들 룸살롱 가는 것쯤이야 내가 알바 아니지만. 왜 꼬리를 밟혀? 왜 그딴 요망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꿀빠는 집구석을 통째로 날려먹냐고. 김순자가 분노한 이유는 아들이 결혼 서약을 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든 건 싹둑 잘려나간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와 결제 거부당한 막스마라 코트, 그리고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갈 자신의 알량한 체면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준혁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틀어쥐고는 미친 여자처럼 마구 흔들어댔다. 이 쓸모없는 놈아. 너 내 장인어른 위암 3기인 거 몰라?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 노인네 죽을 때까지만 조용히 숨죽이고 살면 되는 걸, 그걸 못 참아.
텅 빈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끔찍해서 그 안에 담긴 탐욕의 민낯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 노인네 죽고 나면 한성무역이 다 수연이 목인데 그럼 그 회사가 통째로 우리 강씨 집안 거 되는 거고 그때 가서 내 맘대로 주무르면 되잖아. 대체 왜 하필 지금 이딴 사고를 쳐서 밥상을 엎어. 그 시각 반포동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 수연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화면 위로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파형이 격렬하게 춤을 췄다. 이것은 그녀가 이틀 전 집을 나오면서 거실 탁자 밑동에 무심하게 붙여두고 온 미니 녹음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음성 파일이었다. 그 노인네 죽고 나면 회사가 다 수연이 목인데 그때 가서 내 맘대로 주무르면 되잖아. 김순자의 그 악다구니가 노트북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단어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바늘처럼 뾰족했다. 수연의 표정은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키보드를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들의 바닥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고 방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수연의 오른손이 마우스 위에 얹어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오디오 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파일명을 강씨 집안 녹취록 증거 한 번으로 수정했다. 집게 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며 경쾌한 딸깍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반포동 아파트에 이른 아침, 한강에서 불어오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감돌았다. 복도는 이웃집의 현관문 닫히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띵, 엘리베이터가 23층에서 멈췄다. 짙은 색 점퍼 차림의 법원 집행관 2명이 내렸다. 한 명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다른 한 명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2301호 현관문 너머로 준혁은 어젯밤 마신 술이 덜 깬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문 밖에서 집행관은 서류에 적힌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붉은색 종이표를 꺼냈다. 뒷면에 접착제를 쓱쓱 바른 뒤 짙은 회색 방화문 한가운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탁 하고 붙였다. 그 붉은 종이 위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그 아래로는 서울가정법원의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건너편 2302호 주민이자 늘 포메라니안을 안고 지하주차장에서 준혁과 가벼운 목례를 나누던 치과 원장 사모님이 아침 조깅을 위해 나오던 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문 정중앙에 붙은 섬뜩한 붉은색 딱지와 무표정한 법원 집행관들을 번갈아 향했다. 집행관들은 임무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눌렀다. 원장 사모님은 입을 꾹 다문 채 강아지의 목줄을 슬그머니 당겨 자신의 집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조용히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5분 뒤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준혁의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깨질 듯한 관자놀이를 짚으며 그가 더듬더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아파트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서 연달아 쏟아지는 알림이었다. 2401호 주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아까 23층에 법원 빨간 딱지 붙은 거 보셨어요? 진짜예요. 1902호 주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헉, 세상에. 2301호요? 맨날 G80 몰고 다니시던 그 남자분 집이요? 1505호 주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집안 물건 때려 부수고 부부싸움 장난 아니더니 결국 부도난 건가? 아, 짜증나오. 이런 거 우리 동 아파트 집값의 악재 아니에요? 준혁의 머릿속에서 술기운이 단숨에 증발했다. 그는 스프링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랐다. 슬리퍼를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가 도어록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문을 벌컥 당겼다. 문을 여는 힘에 의해 팽팽하게 붙어있던 붉은 딱지가 찌지직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살짝 찢어졌지만 여전히 방화문 한가운데를 징그럽게 파고든 채 떨어지지 않았다. 복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오직 센서 등만이 창백하게 글을 비추고 있었다. 준혁은 문짝에 붙은 글씨를 망연자실하게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지잉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국민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고객님의 국민은행 계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출금 가능 잔액 0원. 그의 통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200만 원의 잔고마저 완벽하게 자물쇠가 채워졌다. 준혁은 현관문 틀에 기대어 있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같은 시각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의 제네시스 G80 운전석 유리창에도 똑같은 붉은색 압류 딱지가 보기 흉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오피스텔. 은채는 화장대 앞에 앉아 뷰티 디바이스로 턱선을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우체국 집배원이 두툼한 흰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오른쪽 위에는 붉은색 잉크로 내용증명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채가 봉투를 찢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첫 장 맨 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로펌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굵은 폰트로 쓰인 제목이 뾰족한 바늘처럼 그녀의 망막을 찔렀다.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은채의 호흡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그녀는 쥐고 있던 뷰티 디바이스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두 손으로 종이를 부여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청구 취지. 피고 송은채는 원고 한수연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2억 원. 은채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첨부 자료란에는 그녀가 지난 2년간 반포동 아파트 도어록을 열고 들어간 날짜와 시간이 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은근슬쩍 티를 내며 올렸던 럽스타그램 사진들이 전부 캡처되어 있었다. 게다가 준혁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이 오피스텔 전세금과 샤넬백을 사준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에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힘이 빠진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10통이 넘게 걸었지만 모두 수신 거부였다. 그녀는 준혁이 대단한 중견기업 오너 일가의 실세인 줄 알았다. 두 사람이 이혼만 하면 자신이 반포동의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안주인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불과 3일 전 준혁이 오피스텔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쩔쩔매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은채는 카페트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통장에는 2억 원은커녕 2천만 원도 없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리볼빙 중이었고 방 한 구석에 쌓인 명품백들은 전부 준혁이 횡령한 회사 돈으로 산 것이니 이제 모조리 경찰의 압수 대상이 될 처지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어 진작에 알림 꺼짐 처리를 해두었던 수연의 프로필을 찾았다. 자판을 치는 손가락이 발작하듯 떨려 오타를 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수신 차단은 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나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 준혁 오빠가 계속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희 부부 이미 쇼윈도고 감정 하나도 없다고.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수연아. 제발 위자료 청구 소송 그것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 가방은 내가 당장 다 돌려줄게. 장문의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말풍선 옆에는 숫자 1분이 떠 있었다. 2분 뒤 숫자 1분이 사라졌다. 읽은 것이다. 은채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화면 상단에 상대방이 입력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몇 초 뒤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딱 2글자였다. 수고. 은채는 넋이 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다시 타자를 쳤다.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전송. 순간 화면에 회색 시스템 알림창이 떴다. 대화 상대가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단을 당한 것이다. 은채는 화면 중앙의 그 차가운 회색 팝업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폐부가 찢어질 듯한 괴성을 내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던 뷰티 디바이스를 집어들어 화장대 거울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쨍그랑. 거울 표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쫙 퍼지며 그 위로 핏기 없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조각조각 비쳤다. 서울의 가을바람에 어느덧 뼈를 애는 듯한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한성무역 본사 사옥 앞 광장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대한 유리 회전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결제 거부당했던 우아한 막스마라 코트 대신 그녀는 옷장을 다 뒤집어 엎어 3년 전 수연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짙은 회색의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밑단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상태였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을 쓱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냅다 무릎을 꺾으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수연아. 아침의 분주함을 찢어발기는 처절한 통곡 소리에 사옥으로 들어가려던 사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다. 김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들의 통장은 모조리 압류당했고 자신의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었으며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김치 쪼가리 살 돈조차 없었다. 수연이 이대로 자신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놔둔다면 그녀의 남은 여생은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것뿐이었다. 아이고,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애미가 이렇게 빌마. 다 준혁이 그 미친놈이 몹쓸 짓을 한 기라. 내가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옥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사유지라 이러시면 당장 업무 방해로 이거 놔라. 김순자가 표독스럽게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는 회전문 옆에 두꺼운 스테인리스 기둥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나 한 발짝도 못 간다. 우리 며느리 얼굴 보기 전까진 절대 못 가. 내가 직접 그의 얼굴 보고 사죄할 기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직원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바닥에 널브러진 김순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김순자의 곁눈질에 카메라 렌즈들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 더욱 악을 쓰며 오열했다. 악독한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불쌍하고 늙은 시어머니 프레임을 씌울 작정이었다. 수연아, 내 아버님도 수술받고 누워 계시는데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면 웃자노. 애미 약값까지 다 끊어버리면 이 늙은이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 10분 뒤 이 눈물겨운 영상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실시간 트렌드로 올라갔다. 제목은 강남모 중견기업 사옥 앞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비는 시어머니였다. 영상 아래로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댓글이 무서운 속도로 달렸다. 저 할머니 입은 코트 안에 받쳐 입은 스웨터 로로피 하나 아님? 가난한 척할 거면 티 안 나게 하든가? 아, 빵 터짐. 저 아줌마 갤러리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갑질하기로 유명한 그 아줌마잖아? 며칠 전에도 카드 한도 초과 떴다고 직원한테 진상 부리다 쫓겨났는데 오늘은 돗자리 깔았네? 자업자득. 남의 귀한 딸 피 빨아먹는 흡혈귀 노릇하더니 이제 현금 인출기 박살나니까 저러는 거 보소. 김순자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조롱 파티는 꿈에도 모른 채 30분 넘게 기둥을 끌어안고 목이 쉬어라 울어댔다. 찬 바닥에 닿은 무릎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수연은 끝끝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결국 한계에 달한 보안 요원들이 강제로 김순자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사옥 박횡단보도 앞 화단에 짐짝처럼 던져버렸다. 화단턱에 풀썩 주저앉은 김순자는 앙상한 가을바람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까마득하게 높은 한성무역 사옥 꼭대기층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다. VIP 병동 안에는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콧줄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병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며칠 전보다 안색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다. 수연은 침대 곁에 앉아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아버지의 이불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수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쇳소리가 났다. 아비가 미안하다. 처음엔 그놈이 숫기 없고 성실해 보여서 평생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떠받들고 살 줄 알았는데 아비 눈이 삐었어. 수연이 과도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티슈를 뽑아 손을 닦은 뒤 메마른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빠 잘못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내 눈이 5년 동안 멀어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태블릿 화면의 잠금을 풀었다. 아빠, 이것 좀 봐.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문서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이혼 소장과 재산가압류 결정문이야. 그 인간 명의로 된 반포동 아파트, 차, 은행 계좌까지 싹 다 묶었어. 지금 그 인간 주머니엔 먼지밖에 없어. 화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건 인사팀 공식 통보문. 강준혁은 어제부로 부부장 직위 해제되었고 법인 차량부터 복지 카드까지 전부 회수 조치 끝났어. 또 다음 장. 마지막으로 이거. 형사 고소장 사본이야. 횡령 금액 1억 2천.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 떨어지는 그 즉시 이 서류는 강남경찰서 경제팀으로 직행할 거야. 아버지는 화면에 뜬 그 건조하고 무자비한 법률 문서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병실 안에는 진통제가 링거줄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만 감돌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연의 손을 마주잡고는 가볍게 2번 토닥였다. 잘했다. 그 짧은 3글자에 꼿꼿했던 수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의 이불자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다. 몇 달 뒤 서울가정법원 제3가4부 법정.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재판장석에 앉아 판결문을 넘기고 있었다. 준혁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제냐수트는 한때 번지르르 했지만 이제는 소매와 밑단이 달아보풀이 일어 있었고 왁스를 바르지 못한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푹 죽어 있었다. 수연은 원고석에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만 응시했다. 준혁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이크를 타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피고 강준혁은 혼인 지속기간 중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반포동 소재의 아파트 소유권은 원고 한수연에게 귀속됨을 명한다. 땅.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법원 건물을 나설 때 가을의 끝자락 햇살이 준혁의 눈을 찔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수연이 변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 매끄럽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꺼내 송은채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영혼 없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준혁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쓸어 모아 그의 발치로 굴려보냈다. 그는 자신의 반대쪽 손에 꽉 쥐어진 종이 한 장을 허망하게 내려다보았다. 검찰청에서 방금 날아온 출석 요구서였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12월에 한국에 첫눈이 내리던 날. 경기도 의정부시의 어느 허름한 재래시장. 김순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엉성하게 쳐놓은 비닐 천막 아래서 어묵 장사를 하고 있었다.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만든 화덕 위에서 어묵 국물이 끓어올랐다. 꼬치를 만지는 그녀의 손등은 시퍼런 동창으로 덮여 있었고 관절이 부어올라 손가락을 굽힐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끓는 국물 몇 방울이 손등에 튀어 아 뜨거워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닦아낼 새도 없이 하교하는 중학생들에게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 건네야 했다. 같은 시각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토마토마켓 비인기 카테고리 게시판에 상품 글 하나가 조용히 올라와 있었다. 상태 A급 골프 클럽 풀세트. 정가 1,200만 원. 급전 필요해서
120만 원에 급처합니다. 한 달째 끌어올리기를 하고 있었지만 채팅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대성은 곰팡내 나는 좁은 월세방 바닥에 누워 조용히 앱을 종료했다.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의 시끄러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강수진은 커피 자국이 찌든 앞치마를 두른 채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박박 닦고 있었다. 얘야, 강수지. 3번 테이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직 안 나갔어. 바 카운터에서 점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갑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뛰어가는 길에 휴게실 벽에 붙은 알바 시프트표를 힐끗 보았다. 올해 최저 시급 9,860원. 도련님 강준호는 강남의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서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전산망 조회 결과 고객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셔서 단말기 할부 개통은 일절 불가능하십니다. 그의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손님이 짜증스럽게 혀를 쯧 하고 찼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강준호는 제 주민등록증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대리점을 도망쳐 나왔다. 깊은 밤, 반포동 최고급 아파트.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검은 비단결처럼 흘렀고 다리 위를 수놓은 황금빛 조명들이 일렁였다. 수연은 창가의 1인용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노누아 한 잔이 들려 있었고 크리스탈 글라스 표면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서늘한 유리의 촉감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 앞에 대리석 티테이블 위에는 빳빳하고 짙은 초록색의 새 대한민국 여권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발리행 1등석 이티켓이 다소곳하게 끼워져 있었다. 징. 테이블 위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김순자. 잠금 화면 위로 말풍선의 앞부분이 떠올랐다. 수연아, 애미가 요새 몸이 몹시 안 좋다. 준혁이 그놈은 감방에 들어앉았고 이 집구석은 당장 가스비 낼 돈도 없다. 아이가. 내가 지난 5년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애미 병원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수연은 액정 위로 흐르는 그 활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지 않았다. 속으로 딱 3초를 셌다. 하나, 둘, 셋. 수연은 검지를 뻗어 잠금 화면의 알림창을 왼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붉은색 채팅방 나가기 버튼이 튀어나왔다. 터치. 그들의 마지막 비명조차 깨끗하게 휴지통으로 사라졌다. 몇 초 뒤 스마트폰의 화면이 스스로 어두워지며 거실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공간은 깊은 정적을 되찾았다. 수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려 입술을 축이고는 느긋하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짙게 코팅된 유리창 위로 한강 너머의 눈부신 불빛들이 반사되어 일렁였다. 겨울밤의 매서운 칼바람은 견고한 창문에 부딪혀 모두 튕겨나갔고 따뜻한 실내에는 오직 그녀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숨소리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끝.